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거예요. 이 비디오가 마음에 들면 좋아요, 구독, 공유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오늘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제가 공무원 시험 준비할 때 산에 들어가서 있던 일인데, 이제 제가 살면서 두 번은 없을 추억이라서 혼자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가 이렇게 사연으로 한번 여러분께도 같이 공유해 보겠습니다. 너는 머리가 좋은데 노력을 안 해라는 말이 진짜인 줄로만 알고 막바지가 되어서야 허겁지겁 수능 준비를 하다가 결국 이도 저도 아닌 별 볼 일 없는 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학교 이름은 비밀로 할게요. 그래도 제가 나온 학교고 졸업하신 선배님들도 계실 텐데 기분이 나쁘실 수 있으니. 아무튼 대학교 때도 저랑 비슷하게 머리가 좋은데 노력을 안 한 친구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거기서 만난 남정네 3명이서 뭉쳐다니면서 진정한 대학 생활을 만끽했습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같은 학교 여자들과 놀아제끼다 보니 더 이상 학교 내에서 저희를 사람 대접해주는 여자들이 다 떨어져 나가서 점점 범위를 키워서 근처 다른 대학교 여자들을 만나러 다니고, 그게 점점 범위가 넓어지니 타 지역으로 점프를 뛰는 일도 있었고, 근처의 공장에 다니는 여직원들까지 수비 범위를 넓혀갔었습니다. 그 중에는 소문을 듣고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반대로 어디서 저희의 소문을 듣고 먼저 연락을 해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때는 정말 여자와 보내지 않은 날을 꼽는 게 더 쉬울 정도로 매일매일 추색에 빠져 지냈습니다. 친구놈들과 의기투합해서 서로 군대까지 연기해가며 그렇게 지내다가 결국 한 놈이 먼저 군대에 가게 되었고, 곧이어 두 번째 친구놈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저의 곁을 떠났습니다. 혼자 덩그러니 남으니 셋이 있을 때 마냥 시간을 보내도 왠지 흥이 살지도 않고 조금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손 놓고 있던 학교에나 충실해 볼까 했는데 2년을 내리놀기만 했더니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버겁더라고요. 처음엔 그래서 저도 친구들 따라 군대를 가려고 했는데 또 막상 생각해보니 이왕 온 대학인데 이 상태로 군대까지 갔다간 정말 머리가 굳어버려서 전역하고 나면 진짜 큰 문제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에 한 번 더 입영 연기를 하고 공부에 전념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 버릇이 어디 가질 않더군요. 친구들이 없어서 여자들과 노는 걸 못할 뿐이었지. 사실 아직도 개인적으로 저를 만나고 싶어 하는 여자들이 덜어 있었어서 그녀들의 호출에 항상 저는 5분 대기조였었죠. 물론 공부도 조금씩 하려고 했습니다만 결과가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어영부영 지내다 보니 이력서에는 쓰기 불편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결국 미루던 군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군대에 있으니 달아오르는 걸 풀 수가 없잖아요. 주변의 여자라고는 병사 식당에 계시는 아줌마 가끔, 그리고 제가 어찌 감히 손댈 엄두조차 나지 않는 여군 간부님들과 선임들 면회 오는 여자친구들이 제가 볼 수 있는 여자들 전부였으니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정말 죽을 맛이었습니다. 저를 알던 수많은 여자들은 어디서 뭘 하는지 코빼기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덕분에 군대에서 휴가를 준다는 건 눈에 불을 켜고 해서 2달에 한 번 정도는 바깥 공기를 쐬며 쌓인 걸 해결할 수 있었죠. 그렇게 전역하고 나와 오래 기다리던 친구들을 다시 만났으나 이 친구들은 군대에서 득도를 하고 온 것인지 세상의 번뇌를 버리고 남은 시간 학업에 온 힘을 쏟는 공부벌레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음 잡고 공부하는 친구들을 보니
마음이 복잡해지기도 하고 이 녀석들이 정신 차렸나 싶어 장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오갔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저도 이 친구들 갔을 때 군대를 같이 가는 건데 하고 후회를 해봤지만 야속하게 지나가 버린 대학 생활과 잉크가 굳어버린 저의 성적표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학교가 이름이 있는 곳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할 줄 아는 게 많아 스펙이 좋은 것도 아니라 전역하고 나와서 많이 방황했습니다. 전역 후에는 서울 본가로 돌아와 이제 용돈 받는 생활도 끝났고 가족의 일원으로 또 저의 미래를 위해서 생계전선에 뛰어들어야 했지만 도무지 저를 원하는 회사는 존재하지 않더라고요. 그 와중에 노력이라도 했으면 적당한 회사라도 찾을 텐데 자격증 공부한답시고 학원을 등록했더니 다 스펙 쌓을 겸 연애도 할 겸 해서 학원 문을 두드린 여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공부하라고 등록한 학원, 거기엔 공부를 하는 저는 없었고 대신 짧은 연애를 즐기기 위해 여자들에게 연락처를 받아내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제가 있었습니다. 학원 간다고 아침나절에 나가서는 술에 떡이 되어서 저녁에 돌아오니 보통 웬만한 일로는 잔소리 한 번 하지 않는 어머니가 보다 못해 저한테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럴 바에는 기숙학원을 끊어줄 테니 공무원 준비라도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어머니는 저를 끝까지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하는 착한 아들이라 믿고 계셨던 거죠. 지금도 다들 공무원 하지만 그때도 TV에서 공무원 시험 준비 광고로 유행한 노래가 있을 정도로 대세였습니다. 다시 한번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기숙학원에 들어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숙사 내에서 연애는 금지였고 아주 보수적인 스케줄로 학생들을 스파르타식으로 가르쳐주는 학원이었습니다. 여기라면 저도 뭐라도 될 것 같은 기대를 했는데 저뿐만 아니라 학원 안에는 정말 반골기질을 가진 저 같은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굳이 금지시켜 놓은 연애를 꼭 거기서 해야 하나 싶었는데 몰래 어디서 술을 구해와서 나름 청춘의 한 페이지를 써내려가는 학생들을 보니 저도 굳었던 결심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엔 하지 말란 연애를 시작했고 기숙사 화장실에서 몰래 만남을 갖다가 들키는 바람에 중간에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 이제 2번 다시 실수하지 않겠다. 나를 믿어달라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저의 진심이 통했는지 마지막 기회를 줄 테니 한번 잘해봐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틀어박혀 공부를 시작했는데 집 주변에는 유혹이 너무 많았습니다. 부모님이 출근하고 집이 비면 조금만 더 자다 해야지 하면서 하루 이틀을 보내니 진도가 나갈 리가 만무했죠.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고민을 해봤는데 제 인생에서 여자를 제일 잘 참아냈던 건 군대였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곳이라면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마침 집에서 1~2시간 거리에 있는 절에서 학생을 받는다는 걸 보았습니다. 학생 수도 딱 3명만 받는 거고 해서 여기라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저는 절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정말 신이 돕는가 싶을 정도로 제가 절에 찾아가고 한참 동안 학생은 저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여자가 있기는 했는데 공양주라고 부르는 식당 아주머니 한 분과 제 옆방에 여스님이 한 분 계셨어요. 아무리 여자를 좋아라 하는 저지만 아주머니는 저의 수비 범위 밖이었고 그나마 여스님이 제 또래처럼 보였는데 그 회색 승복을 입고 머리카락이 없으니 눈에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피부가 곱고 얼굴이 어려 보이는 게 저보다 한두세 살 아래겠거니 싶었는데 화장도 안 하는 데다가 머리까지 밀어놓으니 그냥 어릴 적 학교에 좀 예쁘장하게 생긴 동성 친구 같다는 느낌도 들어서 딱히 관심도 생기지 않더라고요. 마주치면 인사 정도만 간단히 했는데 그래도 여자인 건 제가 의식을 했는지 공용시설인 화장실이나 샤워장을 쓸 때는 마주칠까봐 긴장을 하기는 했습니다. 매번 제가 사용하고 싶을 때마다 문에다 노크를 몇 번을 하고 기다리다가 들어갔는데 어느 날은 그러고 있는 제 모습을 보고 재밌었는지 저를 보고 웃더라고요. 또 여자라고 웃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놓여서 그런가 그때부터 조금 말을 트고 지냈습니다. 조금 내성적이긴 했지만 말은 잘 통했는데 대화를 나눠보니 절에 온 지는 1년 정도밖에 안 됐고 가정환경 때문에 어려서부터 방황하다가 모든 게 실증나서 작년에 다 포기하고 절로 들어왔다고 말하더군요. 아버지가 재혼을 하면서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여기저기 옮겨다니며 살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우여곡절이 많았던 것 같아 제가 너무 속 편히 살아왔나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때가 딱 스마트폰이 처음 나오기 시작한 시기였는데 제 당시에 최신식 스마트폰을 보고 엄청 신기해 하더라고요. 속세의 물건에 아직도 아쉬움이 많은 듯해서 스님 아주 땡중이시라고 농담처럼 말했는데 그녀도 스님이 된 건 좋은 선택이 아닌 것 같다며 기회가 되면 언제든지 여기서 나가고 싶다고 이 생활이 지긋지긋하다는 식으로 대답했습니다. 대화를 하다가 알게 되어서 놀랐는데 그녀는 저보다 나이가 3살이나 더 많은 20대 후반이었던 거죠. 공기 좋은 곳에서 풀만 먹으면 얼굴이 젊어지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렇게 대화를 나누고 해도 자기가 땡중이라는 듯이 이 생활에 미련이 없다고까지 하는 이 스님이 여자라는 느낌은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겉모습이 그렇다 보니 눈앞에 있는 게 여자라는 게 와닿지가 않았다고나 할까요? 공기도 좋고 집중도 잘 되고 다른 학생들은 들어오지 않고 있으니 정말 공부하기엔 더할 나위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12월 쌀쌀한 날씨에 초겨울이 되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도 아침 공기가 추워서 그런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밖에 나와 간단히 스트레칭을 하고 있는데 여스님 방문이 열리고 그녀가 나왔습니다. 스님들이 추울 때 쓰는 털모자 있잖아요. 그걸 쓰고 나왔는데 밀어놓은 머리가 가려진 데다가 찬 공기 때문에 양쪽 볼이 빨개져 있으니 그 모습이 마치 고향집에서 짝사랑하던 첫사랑 동네 누나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날부터였나? 그동안 아무리 마주쳐도 별 생각 없었던 여스님이 자꾸 여자로 의식이 되고 아주 돌아버리겠더라고요. 스님이라 그런가 아니면 연상이라 그런가 사람 마음을 읽는 기술이 있었나 봅니다. 왠지 그날부터 더 친근하고 저와 가깝게 지내려는 것 같고 그 덕에 공부를 할 때면 자꾸 그녀의 얼굴이 아른거려서 집중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이라고 6시쯤에 풀반찬 먹는 게 전부였는데 저녁 먹고 나와서 책 펴놓고 앉아 있는데 그날따라 배도 더 고프고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바람이나 쐬고 와야겠다는 마음에 밖에 나가니 평소엔 8시만 되어도 불이 꺼져 있는 그녀의 방에 불이 9시가 넘어가는 시간이었는데도 켜져 있는 겁니다. 호기심에 노크를 하고 안 주무시고 뭐하냐 그랬는데 그냥 잠이 안 온다면서 추운데 밖에서 뭐하냐고 방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더군요. 어색하게 앉아서 괜히 고개만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그녀가 따뜻한 차를 한 잔 내줬습니다. 차 한 잔 얻어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져서 어느 순간엔 그녀 옆에 제가 엄청 가까이 붙어 있더군요. 오랜 금욕 생활 때문인가 과감했다가 또 소극적이었다가 아주 종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뒤로 좀 어색해지긴 했는데 한 달에 한 번은 꼭 그녀가 제 방문을 두들기면서 그런 일로 자꾸 먼저 저를 찾고는 했습니다. 그렇게 3달 정도가 지났는데 그녀가 갑자기 다른 절로 옮기게 되었다고 잘 지내라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녀가 떠난 뒤에도 저는 그 절에 2달 정도를 더 남아서 공부했는데 그녀도 없고 상황이 그렇다 보니 결국 제가 버티다 못해 절에서 나오게 되었고 공무원 준비는 그때 이후로 때려쳤습니다. 지금은 번듯한 직장은 아니지만 적당한 직장도 구하고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애인도 있는 그럴듯한 남자가 되었는데 아직도 찬바람이 불어오는 겨울날 털모자를 꺼낼 때면 가끔씩 그 여스님은 잘 지내고 있을까? 아니면 다시 속세로 나와서 잘 지내고 있나 하는 생각에 그리워질 때가 있네요. 방금 들은 이야기에는 여러분의 생각이 어떠신가요?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38살 미혼 남자이고 조카 딸은 24살이고 이름은 수영입니다. 수영이는 형 부부의 자녀입니다. 형과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11살 차이가 납니다. 제가 14살 때 당시 25살이던 형 부부에게서 수영이가 태어났습니다. 당시 아기 따윈 시끄러울 뿐이라고 생각했던 바보 중에 하나였지만 수영이만은 뭐든지 귀여워 보이는 게 정말 신기했습니다. 아버지는 고집이 세시고 말이 없으셨으며 화가 나면 정말 무서운 분이셨지만 첫 손녀가 되는 수영이에게는 가족 중 누구도 본 적 없는 미소를 지으셔서 괜히 질투가 나기도 했습니다. 수영이를 귀여워하며 함께 놀 때 수영이가 살던 시절 제 어머니와 형수님의 어머니가 잇따라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2년 후에는 제 아버지께서도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형수님의 아버지께서는 아주 오래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수영이는 7살에 조부모님을 여의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때 형 가족과 함께 아버지 집을 정리하러 갔었는데 수영이가 할아버지가 보고 싶다며 울기 시작해서 저도 조금 울었습니다. 그리고 수영이가 12살 되던 해에 그 사고가 났습니다. 형 가족이 타고 있던 차가 트럭과 충돌하면서 형은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고 형수님은 사흘간 의식불명 상태로 있다가 안타깝게도 운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수영이는 기적적으로 타박상만 입었고 수영이의 친척은 저뿐이었습니다. 그 당시 26살이던 저는 마침 사법고시 방에서 백수 상태였습니다. 저 혼자서도 하루하루가 힘든 상태였기에 아동보호시설에 수영이를 맡기게 됐습니다. 그 후 운송회사에서 일하게 된 저는 매주 수영이를 만나러 갔습니다. 시설에 들어간 수영이는 사고의 정신적 영향이 컸던 것인지 자주 우울해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만나러 가면 몹시 기뻐해 조금이라도 격려가 되었으면 해서 자주 보러 가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역효과를 낼 줄은 몰랐습니다. 이제 곧 수영이가 초등학교 졸업을 하는 시기에 시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수영이가 왕따를 당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원인이 바로 저라고 하더군요. 기본적으로 이 시설에 있는 아이들은 보호자가 없거나 학대를 당해 부모나 친척을 만날 일이 없는 아이들입니다.
그런 중 수영이는 항상 친척이 만나러 와서 즐거워했기에 다른 아이들에게 미움을 받아 왕따를 당한다는 거였죠. 시설 직원과 대화를 나눴는데 그때 직원이 말씀하신 것이 수영이와 만나는 횟수를 극단적으로 줄이는 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처럼 수영이를 위한 거라고 생각해 맞지 못해 납득을 했습니다. 수영이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고, 그러자 수영이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삼촌은 내가 싫어졌어? 아빠도 엄마도 아무도 없는데. 삼촌까지 사라지면 나는 왜 살아야 해? 그런 거 싫어. 게다가 여기 있는 것도 사실은 싫어 죽겠다고 했습니다. 만날 때는 항상 싱글벙글하고 이기적인 말도 하지 않던 수영이었지만 역시 감정을 많이 참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수영이를 보고 마음이 아파와 저도 울었습니다. 12살에 갑자기 부모님을 잃은 수영이가 단 1년 만에 다시 웃을 수 있을까 생각하며 흐느꼈습니다. 수영이가 평소 같으면 달라붙었을 텐데 그때는 저에게서 조금 떨어져 결코 가까이 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으로만 계속 되새기다 결심했습니다. 수영아, 삼촌이랑 같이 살자. 괜찮아. 삼촌한테 전혀 방해되지 않아. 정말 좋은 거야. 12살 주제에 무슨 말을 하냐며 삼촌이 수영이를 싫어할 리가 없잖아 하고 저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수영이와 저는 울면서 동시에 웃었습니다. 하지만 집이 너무나 작았고 이사할 돈도 없었던 저는 취업할 때나 여러모로 신세를 지고 있던 사장님께 허번일도 상의했는데 다음 날 더 넓은 집을 구해주셨습니다. 사장님이 아는 부동산에서 바로 구해주신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사장님과 집도 가까웠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 집에 수영이를 부탁해도 된다. 고하시며 저는 고마워서 여러 번 인사를 드렸습니다. 최 사장님은 당시 48세, 상당히 남자다운 우두머리 스타일이었습니다. 사모님과 22살, 18살 두 딸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수영이와 정말 어색한 생활이었습니다. 서로 거리감이 느껴졌다고 할까요? 그래도 수영이가 웃고 학교 얘기도 하고 사장님 내 딸들과 놀러 가고 했던 일을 즐겁게 이야기하는 걸 보고 정말 이렇게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거를 시작한 지 한참 지난 어느 날 밤에 수영이가 자고 있는 방에서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방에 가자 수영이는 떨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 사고의 일을 꿈에서 본 것이었습니다. 사고 순간은 충격이나 정신을 잃어서 기억은 못했지만 유일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이 구급차 후에 엄마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피투성이가 된 엄마가 수영이를 불렀고 다행이다. 다행이야. 수영이가 무사해서 다행이야. 아빠는 수영이는 잘 몰라서 그냥 대답했습니다. 아빠, 괜찮아. 엄마. 수영이 말을 듣고선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의식을 잃었고, 수영이는 그런 대화를 했다는 것 외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장면을 한 달에 한두 번씩 꿈에서 본다는데, 얘기를 들어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괴로웠습니다. 그런 날은 수영이가 안정된 후 푹 잠들 때까지 옆에 있어주는 것밖에는 할 수 없었습니다. 이후에도 비명을 지르는 일이 더 있었고, 제가 수영이가 잘 때 옆에 있어주고, 반대로 수영이가 제가 자고 있는 방으로 와서 함께 잔 적도 있었습니다. 중2의 가을이었을까요? 갑자기 크림 스프를 시중에서 파는 게 아니라 손수 만드는 일에 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완성된 스프는 충분히 맛있었지만
수영이는 왠지 만족을 못하는 듯 했습니다. 스프 맛있네. 그냥 사 먹어도 되는데 계속 만드는 이유가 있어? 라고 물어보았지만 이유는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사모님과 나눈 적이 있는데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형수님이 잘하는 요리가 크림 스프였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 일이니까 맛도 잘 기억나지 않지만 들은 대로 만들어 보고 싶다고 했다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스프는 계속됐지만 불평하지 않고 먹었습니다. 어느 날 만든 스프는 기억에 남아있는 스프 맛과 가까웠는지, 어때? 맛있어? 어때? 여러 번 끈질기게 묻길래 정말 맛있어서 유럽에서 먹는 맛이야 라고 대답하니 싱글벙글 웃더라고요. 웃는 모습에 무심코 이제 엄마 스프 된 거야? 라고 물었는데 수영이 얼굴이 왠지 울 것 같은 얼굴이 되었습니다. 수영이는 어떻게 알았냐? 고 되물었습니다. 저는 사모님에게 들었다고 얘기했고 추억의 맛이잖아. 맛있게 잘 만들어져서 다행이다라고 말하니 생각지 못한 답을 하더군요. 미안해요, 삼촌. 삼촌 있는데 엄마 생각을 해서. 바보 같은 말을 왜 하냐고 하니 저한테 신세를 지고 있는데 이제 와서 부모님 생각을 하면 삼촌이 싫어할 거라고 생각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삼촌은 수영이가 엄마나 아빠를 기억해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지. 엄마 아빠를 생각했다고 해서 삼촌을 쫓아낼 것 같아? 삼촌을 나쁜 사람처럼 만들지 마. 그런 걸로 미안해하지 마. 앞으로 엄마 아빠 생각 실컷 해도 돼. 삼촌도 형과 형수님이 보고 싶고 생각이 나. 아마 동거를 시작하고 나서 처음으로 혼을 냈을 겁니다. 그래서 수영이가 울면서 사과했고 저도 사과하라며 펑펑 울었습니다. 그 후 크림 스프는 저희 집 단골 메뉴가 됐습니다. 스프 사건을 생각하면 지금도 좀 애처롭습니다. 참고로 스프 일이 있기 전에는 수영이가 부모님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아마도 줄곧 참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부모님 얘기를 편하게 잘했습니다. 수영이가 고등학교에 진학했을 무렵에 저는 여자친구가 생겼습니다. 사귀기 전에 우리 집 사정에 대해서 얘기했고, 사귀기 시작하고 나서 몇 번인가 집에 초대해 수영이와 함께 식사도 하기도 했습니다. 여자친구와 수영이도 친해져서 서로 연락도 주고받았던 것 같습니다. 교제는 1년 정도 지속되었고, 진심으로 결혼까지 생각했습니다. 수영이도 찬성해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자친구에게서 무서운 질문을 들었습니다. 나랑 수영이랑 어느 쪽이 더 중요해? 선택할 리가 없잖아. 머릿속으로 중얼거렸던 생각이 목소리로 나왔습니다. 게다가 또렷이 나왔습니다. 여자친구는 고개만 끄덕였고 그 후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데이트를 계속하다가 헤어졌습니다. 이틀 후에 전화로 그만 만나자는 통보를 해왔고 그렇게 끝이 나버렸습니다. 내가 수영이에게 너무 매달린 것 같아서 참을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저도 이해는 갔습니다.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저 또한 감정이 급속도로 식었기에 서로 쿨하게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쿨하지 못한 건 수영이었습니다. 저에게 짐이 된다고 부담을 느끼고 있었던 건지 헤어진 이유에 대해서 계속 물어왔습니다. 진짜 이유는 절대 알려주려고 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들켰습니다. 왜냐하면 수영이가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직접 물어봤기 때문입니다. 수영이는 제멋대로 전화를 해서 추궁을 했고 그러면서 자기 때문에 미안하다고도 하고
부모님이 안 계신데 어떻게 하라는 거냐? 며 오히려 화도 냈습니다. 일단 오랜만에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안 그래도 결혼 상대도 아닌 것 같아서 헤어지려고 했어. 개치마야.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 후로 더 이상 말은 안 했지만 수영이도 신경이 쓰였을 겁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수영이는 간호대에 진학을 했습니다. 어느 날은 남자친구를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폰을 보며 희죽희죽 웃고 전화가 오면 일부러 밖에 나가서 통화하는 것도 알고 있었는데 소개시켜준다고 하니까 기분이 묘했습니다. 소개받은 남자는 22살 대학생이었고 사람이 좋을 것 같은 상냥한 얼굴에 다만 유도를 해서인지 체격이 매우 좋았습니다. 잘 어울리는 두 사람이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셋이서 맥주를 마셨고 어느 순간에 사장님과 사모님도 함께 자리를 하셔서 정신없는 술자리가 되었지만 저는 기뻤습니다. 수영이도 남자친구도 사장님 내외도 즐거워 보였고 그 후에도 수영이와 남자친구는 교제를 계속해 왔습니다. 수영이는 졸업 후 병원에서 근무했고 거처도 그 병원 기숙사로 옮겼습니다. 남자친구도 무사히 취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봄 수영이가 남자친구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결혼해요. 라고요. 수영이 남자친구는 반드시 수영이를 행복하게 하겠습니다. 아버님, 따님을 저에게 주세요. 라고 하는데 저는 덤덤한 척했지만 눈시울이 붉어지는 상황에서 바보 같은 소리를 했습니다. 나는 수영이 아버지가 아니야. 삼촌이야. 삼촌 부모님은 따로 있다니까. 수영이는 화가 났는지 언성을 높이며 굳이 왜 그런 말을 해? 나에겐 삼촌은 또 다른 아빠야. 남자친구한테도 그렇게 말했어. 이렇게 해도 돼? 저는 결혼을 승낙해 주었고 눈물을 몰래 훔쳐 닦았습니다. 저번 주에 결혼식이었습니다. 수영이 손을 잡고 행진 연습할 때부터 눈물이 나는 걸 참느라 힘들었습니다. 결혼식이 절정에 이를 무렵에 신부가 편지를 읽었습니다. 하객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한 뒤 사장님을 향해 덕분에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고마워요. 아저씨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여기에 있을 수 없었어요. 아저씨, 아줌마, 저에게 또 다른 친할아버지, 친할머니입니다. 고맙습니다. 사장님은 벌써 울고 있었고 사모님은 싱글벙글 웃고 계셨습니다. 결혼식에는 형 부부와 수영이가 찍었던 사진과 우리 부모님, 형수님 부모님 사진도 준비했었습니다. 수영이는 그 사진들을 향해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저 어른이 됐어요. 만날 수 없는 것은 쓸쓸하지만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은 저였습니다. 아빠가 12살에 나를 받아줬을 때 내가 얼마나 기뻐했는 줄 알아? 제 아버지는 저를 위해서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을 텐데 항상 사랑으로 키워주셨습니다. 저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저를 꾸짖어 주셨습니다. 오직 저를 위해 불러줬습니다.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저를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아빠. 마지막으로 저에게 보내는 편지 내용이었는데, 실제로는 통곡하면서 읽어서 제대로 읽지 못했고, 나중에 편지를 전달받았습니다. 수영에게 절대 할 수 없는 이야기지만, 솔직히 제대로 키울 자신 따위는 없었습니다. 형이 사고 날 때까지 일도 제대로 안 하고 빈둥빈둥 놀던 편한 막내 아들이었어요. 26살이 갑자기 12살을 키운다고 하면 거짓말처럼 들리긴 합니다.
하지만 기적적으로 착한 아이로 잘라줬습니다. 최 사장님을 만난 것은 저에게도 수영에게도 큰 복이었습니다. 아무리 감사해도 모자란 것 같네요. 오늘 저녁에 딸 부부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옵니다. 내일은 형 부부 묘소에 다 같이 인사드리러 다녀올까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고 흥미로웠나요? 다음에는 여러분에게 더 많은 새로운 이야기를 가져다 드릴게요. 더 힘낼 수 있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